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일본이 그토록 집착해온 독도는 단숨에 손을 댈 수 없는 해역이 되었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정식으로 이전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본은 말 그대로 침묵했다. 중국은 표정이 굳었고 대만은 머리를 숙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겨냥하고 있던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독도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보며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제 군사전략가의 고백이라는 말이 왜 회자되는지 이해가 갔다. 내가 본 한국의 잠수함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침묵을 품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목격한 진실을 기록하려 한다. 도쿄는 원래 고요한 도시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고요함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TV는 같은 특보만 반복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끈 채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방위성은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바라보며 나는 도쿄가 무언가에 크게 놀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를 분석하는 린 사무엘이다. 대만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했고 함장직도 수행했다. 한국을 오래 관찰해왔지만 그날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CNN은 긴급 속보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전 이전한다는 공식 발표. 그리고 일본의 긴급 대응 지연, 방위성의 답변 거부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 기술은 영국과 호주 정도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문을 열어젖혔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나였다. 나는 즉시 도쿄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가 전쟁도 지진도 아닌데 정권이 무너지는 날 같다고. 정권이 무너진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이어진 한마디가 내 생각을 멈추게 했다. 독도 문제,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난 5년간의 독도 관련 군사교신과 훈련 기록, 잠수함 이동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은 최근 2년간 독도 주변의 잠수함 훈련을 2배로 늘렸고 SLBM 훈련은 일본이 대응하기도 전에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단순한 무력 시위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훈련 속도, 통신 암호 변경 주기, 수면 부상 간격 등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회의에서는 늘 같은 말만 들렸다. 한국은 핵을 못 가지니 의미 없다는 반응이었다. SLBM 하나 발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뉴스 앞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일본에게 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해저에서 상대의 시야를 지워버리는 권력 그 자체였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연료 보급을 위해 반드시 일정 주기마다 기지에 들러야 했고 그때마다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그 모든 한계를 무력화한다. 한번 자망하면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고 음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설계와 무인 체계와의 연동성, 정밀 타격 능력까지 생각하면 이는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갔다. 나는 즉시 일본 내부 분위기를 추적했다. 보수 언론은 한국이 금기를 깼다며 격앙된 논조를 쏟아냈고 야당은 자위대가 더는 억제력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작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문제였다. 일본은 예전처럼 비난하거나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뒤처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NHK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훨씬 빨랐고 미국과의 협의는 이미 수개월 전 비밀리에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다. 늦게 알았다는 표현은 군사 분야에서 거의 패배 선언과도 같다. 특히 독도처럼 민감한 해역에서는 일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 주변을 순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 해군은 함정을 보내는 순간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음파 교란이라도 발생하면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정권 불안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도쿄 전체가 침묵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독도가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손이 닿지 않는 섬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섬 아래를 한국의 핵잠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다음 브리핑을 준비하며 문장 하나를 적었다. 이것은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굴욕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공식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다시 깊이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일본이 한국의 잠수함 개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추적해왔다. 방위성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부 문건과 비공개 보고서는 늘 같은 결론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한반도의 제약, 기술적 한계, 전략적 조건 등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일본은 몰랐던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알고도 무시했다. 나는 여러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쿄의 작은 연구 모임에서 전직 해군 장성과 마주한 적이 있다. 그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린 고문, 한국은 바다 경험이 너무 얕습니다. 반도 국가의 한계죠. 나는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이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답했다. 그건 쇼 같은 겁니다. 잠수함의 본질은 작전 지속성, 은밀성, 그리고 핵심 기술 운용 능력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오래된 확신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일본만 보고 미래를 읽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사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보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정보기관은 이미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SL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지배한 전제가 하나 있었다.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핵추진 기술을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그 전제는 일본이 수십 년간 자신의 우위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근거였다. 미국의 핵심 군사 기술에 접근하는 나라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고 미일 동맹의 기술 수준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이 허용할 리 없고 결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할까? 몇 달 뒤 도쿄의 한방위성 분석관이 그 답을 주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늘 미국의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해왔다고.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허용하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의 전략적 오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답이었다. 한국의 기술 속도를 과소평가한 실수,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를 가볍게 본 실수,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갈등으로만 해석한 실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더는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실수였다. 얼마 전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 장교와 통화하며 그들의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린 고문,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일본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독도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역 전체의 전략 균형이 바뀝니다. 그 말 이후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새로운 군사 플랫폼을 확보할 때마다 늘 같은 패턴을 보였다. 처음에는 비웃고 다음에는 무시하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뒤늦게 위협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적은 적이 있다. 일본은 한국을 과거 성장 모델의 그림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독자적 전략 국가로 변모했다. 일본 회의장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공식 발표 직후 일본이 보여준 침묵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모든 오판의 결과였다. 일본은 알고 있었다. 한국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일본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한국이 그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방금 그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렸다. 도쿄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밀려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강대국이 조용히 삼키는 체념 같은 분위기가 도쿄 한복판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문서 파일을 닫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일본의 문제는 단지 뒤처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었고 그 착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질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애써 무시해온 변화, 한국이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 본질을 짚어볼 때가 온 것이다. 군사 전략가의 시선에서 바다는 해역과 통제권의 경계로 나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한국은 독도라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그 장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해역을 명예의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다. 군사 분석가로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양국의 움직임을 수십 년 지켜보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 섬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고 일본은 이 섬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를 뒤틀었다. 기록을 보면 1954년 이후 일본이 독도 인근에 무력 접근을 시도한 사례는 약 60건에 이른다. 대부분은 해상보안청 경비함이었고 때로는 자위대 함정이 우연을 가장해 독도 기준 12해리 안으로 진입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고방송이 반복됐고 초계기가 즉시 날아올랐으며 한국 해군은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영해라며 대응했다. 어떤 외신은 이를 작은 섬을 둘러싼 감정적 충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섬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었다.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지 않겠다는 역사와 존엄의 상징이었다. 나는 2019년 독도 인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돌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한 척이 기준점까지 접근했고 한국 해군은 초계기 2대와 고속정을 투입해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내가 타고 있던 관측선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일본 측은 무전으로 이 해역은 일본 관할 수역이며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단호했다. 귀함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으니 즉시 퇴거하라고, 더 이상 접근하면 무력 대응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0분 뒤 일본 함정은 방향을 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이건 실전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해상 분쟁으로 축소했지만 나는 그 배경에 흐르는 정치와 감정을 알고 있었다. 독도는 한국에게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직결된 장소였다. 1905년 일본이 불법 편입을 선언했을 때 한국은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를 단지 영토가 아니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본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를 증명했다. 감시 기지를 강화하고 경비대를 상주시켰으며 해상 대비 태세를 끊임없이 조정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 이 해역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해상작전 구역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독도 인근 수심 1500m 이상의 바다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음파 반사. 이는 대형 잠수함이 일정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래는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를 감지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30년 넘게 한국의 잠수함 패턴을 관찰해왔고 다양한 음탐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모르고 지나칠 리 없었다. 그들은 30년 넘게 한국의 잠수함 패턴을 분석해왔고 다양한 음탐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감지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해역에 숨어있는 존재가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플랫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전 운용하게 되면 독도 인근 해역은 완전히 차단된다. 단 한 척의 잠수함만으로도 일본 해군 전체가 움직임을 제약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보고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주변국의 행동 반경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도구가 된다고 적고 있었다. 그 문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는 순간 일본은 더는 우연한 진입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 탐지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외교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최근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을 기억한다. 이제 독도 인근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는 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해제권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한 세기 동안 유지되던 우위의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자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추적해야 할 시점이었다. 지금 동해를 바라보면 표면에는 전투함도 보이지 않고 초계기도 날아오지 않는다. 수면 위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고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 아래 깊은 곳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핵잠수함이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침묵이다. 일본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 즉 자망 중인 한국의 핵잠이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 한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SLBM과 핵추진 플랫폼의 결합은 탐지 가능성과 대응 시간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는 더 이상 감시 경쟁이나 억제 게임이 아니며 상황인식의 주도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술적 경고가 아니라 일본이 이미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자각의 표현이었다. 군사 분야에서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가장 큰 공포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깊이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 힘은 거대한 폭발력이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 즉 보이지 않는 압박에 있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보급이 거의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는 6달에서 1년 가까이 수면 아래서 머무를 수 있고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이 도입하려는 설계는 미국 버지니아급의 저소음 운용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회피 설계, 수직 발사 체계, AI 기반 자망 경로 예측 기술이 결합된 형태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일본 해군이 아무리 고성능 음탐 장비를 동원해도 한국 잠수함이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가능성만으로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나는 이 현상을 침묵에 의한 지배라고 불렀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한 명이 말했다. 지금은 독도나 동해 해역에 함정을 보내기 전에 한국 핵잠이 있을 가능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그 말은 일본이 더 이상 작전을 자유롭게 계획하는 위치가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며 움직여야 하는 단계로 내려갔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하며 침묵의 군사 전략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군사력은 눈으로 보여주고 과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핵심이 되고 있었다. 한국은 그 전략적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력, 들리지 않는 위협, 그러나 필요할 때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조용한 칼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모든 해상 활동은 불확실성이라는 괴물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깊은 바닷속 어둠이 일본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근 국제전략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며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이 독도에서 100km 이내 해역에 자망 중이라면 일본은 이를 감지할 수 있는가?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어서 내가 던진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 해역에 항모를 전개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진 심리적 우위의 정점이었다. 일본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공격을 받을까 두려운 감정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고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총성도 없고 탐지음도 없고 국제사회가 선언하는 전쟁도 없다. 그저 잠수함이라는 플랫폼 하나가 물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상대는 압박을 받고 행동은 제약되면 기존 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전쟁의 주도권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었다. 일본이 마주한 과제는 이제 단순한 군비 확장이나 기술 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심리적 열쇠라는 전장을 맞닥뜨린 것이다. 나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간 기술 협력의 흐름과 최근 워싱턴 내부의 빠른 변화를 추적했다. 처음 워싱턴에서 유출된 문서를 접했을 때 나는 믿기 어려웠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한 대통령 직인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였다. 그런 문장이 실제 미국 정부의 내부 문건에 존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인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자 짧게 대답했다. 한국은 이제 전력 균형상 핵잠수함 기술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신뢰 동맹국입니다. 신뢰 동맹국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정치적 판단과 깊게 얽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단 하나의 국가에만 핵잠 기술을 공식 이전한 적이 있었다.
바로 영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주가 AUKUS 체계를 통해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받았을 뿐이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불렸지만 이 분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섰다. 기술 이전이 단지 기술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구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미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확실히 편을 골랐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일본이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 나타난 반응은 혼란, 당혹, 그리고 뒤늦은 분노였다. 어느 일본 국회의원은 긴급 회견을 열어 이것은 일본에 대한 배신이며 지역 안보 균형을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확정된 입장의 표현이었다. 나는 왜 미국이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은 복잡하면서도 냉정했다. 첫째는 기술 신뢰성이다. 한국은 이미 장보고 3, 사업을 통해 디젤 전기 잠수함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다. SLBM을 자체 개발했고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합했으며 AI 기반 항법 체계까지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성과 전략적 연계성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이 내세우던 피해자 이미지에 기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근 일본 내부에서 강화되는 우경화 흐름, 역사 수정 발언, 무기 수출 확대 시도는 워싱턴에게 더 이상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은 이를 잠재적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훨씬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유는 전략적 확장성이었다.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다층적 안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핵잠 운용 능력을 맡길 만한 소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였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한국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만 이전한 것이 아니었다. 동북아 전략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는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에 더 높은 신뢰를 둔다. 이것이 일본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일본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동맹 내부의 서열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십에서 더 이상 동등한 위치가 아님을 의미했다. 나는 도쿄에서 만난 미국 대사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그는 한 문장으로 끝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은 계속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나는 워싱턴의 기준이 얼마나 단호한지 깨달았다. 동맹은 과거의 역할이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과 신뢰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이 바라던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 독자적인 개발 능력,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제력. 나는 최근 하나오션의 핵잠 개념 설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했다. 그 안에는 고도로 정제된 기술 로드맵이 있었고 미국 해군 기술진이 직접 남긴 주석까지 달려 있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의 통합이 완전히 가능함. 제어 시스템이 핵추진 잠수함 안전 기준을 충족함. 이런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핵잠 동맹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국은 핵잠 기술을 확보하면서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위치까지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 변화의 의미는 명확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지도 안에서 선택된 국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나는 다음으로 일본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방위성과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 일본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은 드물게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국의 핵잠 기술 이전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 충격은 곧바로 국회로 번져갔다. 도쿄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방위성 장관 고노 신지로가 직접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일본도 검토할 시점입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국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요동쳤다. 야당석에서는 비핵 원칙은 어디 갔느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고성이 터졌다. 의장은 의사봉을 연달아 두드렸지만 소라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혼란을 지켜보며 나는 몇 년 전 비슷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도 일본은 한국의 군사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때까지 일본은 자신들이 앞서 있다는 확신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한국은 미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일본이 금기시하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장벽을 넘어섰다. 고노 장관의 발언 이후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보수 진영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안보 현실을 근거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군의 확장, 한국의 기술 진보, 북한의 미사일 능력까지 모두 일본이 과거의 기준을 고집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완강히 반대했다. 대표적인 반대 인물은 전직 총리이자 현 야당 대표인 마에다 가즈오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단 한 번도 핵무장이나 핵추진 전략 자산을 운용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전후 평화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 기준을 흔드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핵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강했다. 피폭의 아픔을 공유해온 나라에서 핵추진이라는 단어조차 정치적 금기어에 가까웠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정반대의 논조를 내놓았다. 한국이 가지면 일본도 가져야 한다. 뒤처지는 순간 일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잃는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강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런 논리는 점차 젊은 층 일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회관계망에서는 일본은 언제까지 방어만 할 것인가?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이렇게 전력을 끌어올렸는데 일본은 무엇을 했나 하는 비판이 늘어났다. 나는 이 상황을 일본 전략 정체성의 붕괴라고 정리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절제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은 둘로 갈라지고 정치권은 서로를 몰아세웠으며 방위성 내부조차 확실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상자위대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어떤 이는 핵추진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보다 일본이 잃어버린 전략 주도권을 되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은 이미 한 박자 늦었다. 문제는 따라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였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개발하기엔 기술, 예산, 정치적 동의 모든 면에서 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다. 미국도 일본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여론은 냉담했다. 남은 것은 흔들리는 자존심과 전략적 공백뿐이었다. 고노 장관은 국회 질의응답 말미에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일본의 기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발언을 메모하며 일본의 다음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중국 중앙방송의 보도도 평소와 달랐다. 화면 아래 붉은 배경 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는 문장이었다. 방송은 한밤중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중국은 이제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이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겉으론 절제된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론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스로 불안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을 더 이상 주변의 중간 세력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베이징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한국이 지역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중시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이에 반하는 행위이며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즉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이 운영하는 포럼과 학술 발표, 그리고 국방대학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자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오판 가능성.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해양 충돌 가능성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 오해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이 더 이상 말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는 제한적 군사국가였다. 기술은 발전해도 정치적 외교적 자율성이 크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프레임은 명확하게 깨지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동해 아래 독자적 기술력과 전략 운용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특히 바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통제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남부전구 출신의 한 전직 고위 장교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해양 국가로 변신하고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그 상징이자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비대칭 요소라고 말이다. 그 표현에는 억눌린 불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중국 해군의 주요 전략은 항상 연안 방어 중심이었다. 잠수함 운용도 주로 자국 인근에서 은밀하게 숨어 기습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이 운용 반경을 넓히게 되면 중국의 2차 방어선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일부 중국군 분석가들은 한국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남중국해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동북아 해역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작전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중국에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압박하고 여론전과 정보전으로는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나 미국의 동북아 대리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댓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나는 이런 흐름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중국이 공간과 담론을 봉쇄하려는 체계적 시도로 이해했다. 한국이 보이지 않는 전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기술적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독점해왔던 해양 전략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베이징의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동등한 전략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동북아 전체의 해양안보 지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주목한 곳은 같은 중국어권이지만 처지는 전혀 다른 타이베이였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북로를 따라 국회의사당에 이르면 취재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기자들은 어느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안보정책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이었다. 왜 우리는 핵잠수함이 없는가? 야당 의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그는 거칠게 질문을 던졌지만 정부 측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 순간 타이완 정치권 전체는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타이베이에 머물며 국방위원회 회의를 직접 지켜보았다. 그날 의사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회의장은 혼란과 질투,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찼다.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겨우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수입 계약하는 수준인데 한국은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전략 자산을 손에 넣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차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두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라고.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준비된 답을 기계적으로 읽었다. 타이완의 전략 환경은 한국과 다르고 우리 군은 현실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누구의 고개도 끄덕이게 만들지 못했다. 야당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HIMARS로 바닷속의 적을 어떻게 찾습니까? 남중국해의 긴장을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력에 대해 우리는 어느 깊이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잠겼다. 이날 국회는 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조차 던질 수 없게 된 현실을 마주하는 자리였다. 나는 국회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지나던 한 젊은 의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은 정말로 전혀 없느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넘겨줄 리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이것이 단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이완은 오랫동안 자주국방을 외쳐왔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전투기 정비조차 해외에 의존하고 탄약 보급도 외부 지원 없이는 어려웠으며 전략 무기 체계는 한 번도 독자적으로 개발된 적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SLBM을 자체 개발했고 디젤 잠수함에서 핵추진 개념으로 기술을 넓혀갔으며 세계적 조선 기업까지 갖추고 있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국의 선택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역량과 자율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타이완 내부의 자괴감은 온라인에서도 터져나왔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해졌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미사일 한 기종에 집착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20년 전의 사고에 갇힌 우리 자신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이런 목소리는 정치권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해군 중령에게 물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무기는 단순히 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보이지 않는 무기의 위력입니다. 그 말에서 나는 타이완의 현실을 읽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그 침묵의 힘과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타이완 정치인들의 눈빛은 희망이 아니라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절망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며 그들의 침묵을 뒤로 남겼다.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나였지만 그동안 내가 놓친 결정적 오류 하나가 있었다. 나는 한국을 미국 기술의 단순한 복사본이라 생각했다. 창의성보다는 응용력, 전략보다는 따라가기, 그저 성실한 동맹이라는 틀에 가둬두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는 한 세미나에서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들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나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2025년 부산에서 완전히 부서졌다. 정식 명칭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나는 주최 측 초청으로 전시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나의 오판과 마주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나오션의 전시 부스 앞 차세대 잠수함 콘셉트 모델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외형부터 기존 잠수함과 달랐다. 매끄러운 곡선 대신 음파 반사와 탐지 회피를 고려한 각진 스텔스 구조, 소형 핵추진 체계를 염두에 둔 콤팩트한 배치, 소음 저감을 위한 림 추진 기술, 무인 운용과 자율 항해, 그리고 수직 발사관까지 통합 가능한 설계. 모든 요소가 이미 적용되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델을 응시했다. 단순한 무기 모형이 아니었다. 내가 피하려 했던 현실이 그대로 형상화된 순간이었다. 주변 기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핵잠 아니야? 그러나 옆에 있던 하나오션 관계자는 조용히 정정했다. 핵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말의 나머지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단지 30년간 준비해온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은 겸손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기술의 언어. 나는 전시판 옆에 붙은 문구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한반도 수심 환경에 최적화된 정숙 플랫폼 설계 완성. 그것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전을 그대로 상정한 전략적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틀렸고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유럽 해군 분석가에게 말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을 줄은 몰랐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늘 한국이 따라가는 쪽이라 생각했지. 이제는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봐야 해. 그 말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보고서에 쓰는 문장을 바꿨다. 한국은 더 이상 복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국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게 전략을 말하는 나라. 그날부터 나는 한국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을 군사분석 문서에 처음 올린 것은 약 15년 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 회사는 단순한 조선업체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해양전략 플랫폼 개발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다. 하나오션.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한국의 해양방위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공개된 자료만 살펴봐도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연구와 기술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루기엔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형 원자로 기반 추진체에 대한 연구다. 하나오션은 거의 외부 노출 없이 고속 중성자 냉각 시스템 연구를 여러 국내 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왔다. 이 기술은 단순한 발전용이 아니라 장기간 잠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추진체의 심장과 같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 항해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이다. 기존 잠수함은 승조원의 경험과 판단에 많이 의존했지만 하나오션은 위성 연계 체계와 초저주파 통신 기반에서 작동하는 AI 자동 항로 계산 시스템을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도 여러 전략 구역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 하나 중요한 강점은 수직 발사 체계의 완전한 자립 개발 및 통합 능력이었다. SLBM 탑재를 전제로 설계된 이 체계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계열 미사일과 완벽하게 호환되었다. 이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탄두를 개선하고 전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한 국제 군사 전문지는 하나오션의 기술을 분석하며 한반도는 이제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 중 SLBM 운용 해양 플랫폼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 한 문장은 이 회사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통합된 전략 구조로 묶여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부품을 만들고 함체를 조립하는 공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양작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복합 전략 설계 집단에 가까웠다. 과거 유럽의 유명한 잠수함 제조사 관계자에게 하나오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조선 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그들은 조선 기술을 전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한국은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오션은 그 조선소 안에 국가의 미래를 심고 있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술은 수중 스텔스 외피 기술이었다. 소리뿐 아니라 열과 자기장까지 최소화하는 복합 코팅 기술로 이는 하나오션이 수년간 축적해온 복합 소재 가공 능력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그 은밀성은 기존 중국 핵잠과 비교해도 차원이 달랐다. 얼마 전 필리핀의 군사 전문가들이 부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차세대 잠수함 모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소리가 없다. 완전히 유령 같은 함정이다. 하나오션의 기술력은 단순히 성능의 우열을 가르는 차원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전력, 흔적을 남기지 않는 힘이었다. 나는 지금도 기술 브리핑에서 들은 한 문장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적에게 보이기 위한 함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위치에 존재하는 사라진 전력을 목표로 합니다. 그 말은 기술자의 자부심을 넘어 한국 해양 전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드러낸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전 세계 해양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경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이 흐름이 단순한 산업적 성공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서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조용한 해양 패권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나오션의 핵잠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자 대부분의 외신은 즉시 북한 대응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제력 확보, 동해, 북단 감시 능력 강화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그 보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잠수함은 북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 잠수함은 하나의 무기 체계를 넘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여온 분노와 의지,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려는 집요한 결집체였다. 한국은 오랜 시간 바다에서 밀려난 민족이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며 해양 주권은 완전히 박탈당했다. 군함은커녕 바다를 마음대로 항해하는 자유조차 없었고 그 바다는 늘 감시받는 공간이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감정이 되었고 다음 세대가 되찾아야 할 사명이 되었다. 그 중심에 독도가 있었다. 나는 이 핵잠이 겨냥한 방향이 단순히 북쪽의 위협이나 중국의 칭다오가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 독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일본 해군의 작전 지도임을 명확히 느꼈다. 한국의 핵잠은 더 이상 방어의 개념이 아니었다.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힘이었다. 나는 일본 방위성이 과거 한국의 SLBM 보유를 평가하며 플랫폼이 없으니 전략적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보고서를 기억한다. 그때 그 문장은 일본의 자만을 드러내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은 드디어 그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일본이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해역을 조용히 순환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선택한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한국의 전략이 왜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치밀한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핵추진이라는 단어조차 조심해서 다뤘고 기술 이전의 정치적 의미도 외부에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준비는 빼앗긴 바다를 되찾기 위한 계산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계산은 국방 예산이 아니라 민족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한국 해군이 독도 주변을 감시해온 기록을 수년간 추적해왔다. 순찰 주기, 초계 패턴, 경고방송 횟수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강철의 함정으로 되살아났다. 나는 이 잠수함을 군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을 견제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한민족이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기 위한 선언이자 침묵 속에 새겨진 경고였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현재를 세웠다. 이제 일본은 그 침묵을 듣고 있다. 파도를 흔드는 진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략적 침묵을. 나는 이 흐름이 한 척의 잠수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북한도 중국도 아니었다. 일본이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를 분쟁의 영역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섬의 해저 깊숙한 곳에 한국이 만든 침묵의 주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독도 인근을 비추는 실시간 위성 화면을 열어보았다.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드러난 수면은 잔잔하기만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만들어낸 침묵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일본, 중국, 타이완, 그리고 한국의 해양 전략을 추적하며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동북아 질서를 바꾸고 있는 국가는 어느 강대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확신이었다. 중국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다. 숫자는 많지만 기술의 빈틈이 뚜렷했고 전략은 과시적이어서 되레 예측이 쉬웠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거대한 움직임을 펼치지만 계산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도만 읽으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나는 한국이 두려웠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선전하지도 않았다. 위협도 하지 않았다. 단지 기술과 설계, 전략과 철학 그리고 의지까지 하나씩 조용히 쌓아 올렸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말도 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그들의 위치를 읽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들 앞에서 오만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잠수함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존재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나는 과거 국제보고서에서 독도를 분쟁의 상징이라 표현한 문구를 떠올렸다. 그 표현은 이제 완전히 틀렸다. 그 섬은 분쟁의 장소가 아니라 한국 전략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 중심 지점이었다. 그 주변 해역은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일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타이완은 침묵으로 인정했고 미국조차 더는 조언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은 듣는 나라가 아니라 듣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함정은 단순한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통제권이었으며 기존의 질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략의 언어였다. 나는 지금 그 언어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동안에 어떤 위협도 구조가 있었고 어떤 외침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국이라는 국가 앞에서 전혀 읽히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이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비핵국가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핵무기 없이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잠수함이 떠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질서를 새로 쓰는 중심에 다가선 국가다. 다시 위성 화면을 확인한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낀다. 그 아래에 숨어있는 조용한 혁명.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요한 나라를 두려워해야 할 때다. 방산업계가 얼어붙었습니다. 10월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 한 줄 전자공시 때문이었죠. 7,500발 납품 계약 체결. 회의실에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그 많은 유도탄을 단독 생산했다고. 발사대 없이 탄만 납품이라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날 밤 중동 전선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새로 깔린 천무포대의 흔적.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물량을 채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전장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양을 주문했을까요? 왜 발사 시스템 없이 유도탄만 납품일까요?
지금부터 중동이 한국의 천무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상황실 당직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죠. 표적 명중 확인, 반복합니다. 표적 명중 확인. 사막 너머 교신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흥분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무기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보고가 끊겼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 무기 얘기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안제이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육군 포병대 중령이죠. 42년을 살았고 군복을 입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제 아들도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대가 이어진 군인 집안입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한국의 천무 로켓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때문이었죠. 한국 부스를 지나가던 서방 관계자들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통하겠어? 그런 식이었죠. 그 소식이 곧 폴란드군 내부 메신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함께였어요. 어떤 관계자가 한국 무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288대나 주문했다면서 진짜 괜찮을까? 코발스키 중령이 검증한다던데 고생 좀 하겠네. 돈 아까운데.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판단부터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증명해야 하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웃음은 빠르게 퍼졌고 책임은 내게 남았습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매일 밤 훈련 교범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맞춰서 말이죠.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운용해봤거든요.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달랐습니다. 로켓 시스템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남았죠. 교범 표지에는 제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교범을 뒤적였습니다. 가상 표적 배치도 사격 절차, 좌표 입력 방식까지 머릿속에 새기듯 외웠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으로서 외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조롱받는 무기라면 더 그랬죠. 그런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수출 계약 발표. 저는 반사적으로 클릭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자공시. 한 줄의 문장이 방산업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천무 유도 로켓 7,500발. 계약 상대는 중동의 국방부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500발이라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대량 발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코발스키 중령, 긴급 브리핑입니다. 지금 즉시 작전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군복 단추를 채우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 장교 몇 명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막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중령님, 이걸 보십시오. 참모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중동 지역 교전 보고서였습니다.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의 기지를 타격했고 사용한 무기는 천무였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천무?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명중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전장교신 녹취가 재생되었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천무 로켓입니다. 이런 정확도는 처음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는 내 손에 있었고 목격담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500발 계약, 실전 투입, 그리고 예상조차 넘는 결과. 이게 우연일까요? 중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직접 봐야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된다. 웃음으로 시작된 대화가 침묵으로 끝났던 그 조롱들, 메신저 속 비웃음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천무가 실제 전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결과로, 그리고 적군의 침묵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확언 대신 확인을 택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폴란드의 하늘 아래 내 손으로 직접 검증하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전시회에서 웃던 사람들에게 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웃음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다리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보내온 실전 영상이었죠.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4개의 모니터를 켜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은 4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죠. 위성 촬영, 지상 관측, 표적 근접, 그리고 발사대 각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 시작합니다. 기술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래바람 속 사막이 펼쳐졌고 멀리 콘크리트 벙커 형태의 표적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사우디 측 교신음이 들렸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긴장감이 스며든 음성이었죠. 천무 한 발 발사.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발사 충격 때문이었죠. 로켓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치솟았습니다. 저는 표적 근접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로켓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자세를 바꾸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참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거 뭡니까? 저는 낮게 대답했죠. 자세 제어 같아요. 로켓의 뒷부분에서 미세한 분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렬한 섬광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프레임이 멈췄고 나도 숨을 멈췄습니다. 표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명중점은 구조물의 정중앙 오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재생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천천히 화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니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기술병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거 진짜입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표식의 중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영상을 느리게 돌려봤습니다. 로켓의 비행 궤도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세 제어는 뭡니까? 저는 기술 문서를 뒤졌습니다. 설명서에는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하네요. 저는 그때부터 단순히 자세 제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 용어보다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표적 주변의 폭발 흔적은 완벽했습니다. 중심부에서만 폭발이 일어났고 부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관측 보고서도 확인해봐. 제가 지시하자 기술병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첫 발명 중 표적 완전 파괴. 부차 피해 없음. 간단한 보고였지만 그 문장은 보고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현실이 증명한 사실이었죠. 저는 이어 관측병의 음성 녹취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긴장으로 떨리던 목소리였지만 명중 직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확신이 묻어나는 목소리. 신호 확인, 표적 소거 완료. 그 한마디에 놀람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정밀도 검증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사 후에도 로켓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 좌표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해 타격한다는 설명이 기술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약 15m 정도의 오차가 보고되었지만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그 차이가 5m 이내로 줄었다고 나와 있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상에서 본 이상한 움직임, 그 자세 제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로켓이 스스로 흔들림을 고치면서 날아가니 그렇게 정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 제어가 흔들림을 지웠고 정확성은 그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발사대 각도 변화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발사 후에도 각도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령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합동 사격 연동 점검.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무가 혼자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무기와 함께 쓰면 어떨까? K9 자주포와 동시에 같은 좌표를 타격한다면 그 위력은 상상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합동 사격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참모가 되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석실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모니터에는 여전히 사막의 폭발 장면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 그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탄이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직접 천무를 쏴보면 어떨까? 우리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사우디 사막에서 일어난 그 장면이 같은 모양으로 폴란드 땅에서도 재현된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날 밤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실사격 훈련 승인 요청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짧고 긴 침묵 끝에 상부가 답했습니다. 승인합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천무를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이 아니라 폴란드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의 로켓이 날아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실사격 훈련 날이 찾아왔습니다. 합동지휘소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윙하고 돌아가고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사격 통제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발사 명령을 직접 내리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중령님, 좌표 공유 절차 확정됐습니다. 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 연동은 어떻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사통 연계 점검도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현장이 책임을 묻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서류와 영상으로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쏘아야 했습니다. 지휘소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들이 사격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무 발사대와 K9 자주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동시 타격 준비 상태입니다. 기술병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어판 앞에 선이 빨간 버튼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천무, 하나는 K9. 폴란드는 천무를 총 288대 도입했고 올해 3월 첫 목표물 타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적 순간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최초 천무 실사격 말입니다. 중령님,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표적은? 거리 15km 지점,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멀리 표적이 작게 보였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견고한 구조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좌표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천무와 K9이 향해야 할 2개의 좌표값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걸 보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7초, 6초. 저는 2개의 빨간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초, 3초.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2개의 버튼이 동시에 내려가는 감각과 함께 지휘소 전체가 울릴 듯 진동했습니다. 천무 로켓이 치솟았고 동시에 K9의 포탄도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모니터에는 2개의 비행 궤적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하나는 더 높게, 하나는 낮게. 통제실에서는 연달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천무 비행 정상. K9 탄도 정상.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리듬이 발사 신호음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표적 접근 중. 충돌 예상 시간 30초. 같은 좌표로 2체계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같은 지점에 떨어질까? 20초, 10초. 모두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강렬한 섬광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 이어 거의 동시에 두 번째 폭발. 먼지가 일며 화면이 잠시 가려졌고
지휘소는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관측 보고 대기 중.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며 표적이 있던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음성. 표적 완전 파괴 확인. 반복합니다. 표적 완전 파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소는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관측 보고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내 목소리가 시스템을 깨운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내린 명령이 1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 겁니다. 중령님 성공입니다. 참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표적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발의 탄이 거의 같은 지점에 꽂힌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어판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장갑에는 발사 순간의 미세한 진동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기술병의 질문에 저는 전달받은 좌표 전송창을 확인했습니다. 녹색 체크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표시였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야외 사격장의 함성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제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반복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휘소를 나서며 정비반이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절차 동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엔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폴란드가 한국을 믿었고 한국이 그 믿음에 답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천문은 진짜였고 우리의 선택도 옳았다. 다음 날부터 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첫발이 명중했다는 사실, 그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방시험장에서 국제공동검증이 열리기로 한 것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 그리고 한국 기술진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비교 실험이 진행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중령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기술병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사격장 양쪽에는 서로 다른 무기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서방의 기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오른쪽에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천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죠. 먼저 어떤 것부터 테스트할까요?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존 체계부터 보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공률은 숫자가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고 모두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시작합니다.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서방 시스템에서 로켓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발입니다. 관측병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사도 똑같이 불발됐습니다. 사격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발음 대신 침묵이 울린 순간이었죠. 저는 서방 기술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급히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서방 측 책임자가 말했는데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탄피를 집어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다음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진이 나섰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였습니다. 천무 시스템 앞으로 나아가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좌표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사 신호와 함께 천무의 첫 번째 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곧이어 강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단 한 발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발이 아니라 전부가 그랬죠. 모두가 명중했습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에서는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명중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표적지에 잔해가 펼쳐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완료됐습니다. 기술병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비교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방 시스템 명중률 60%, 천무 시스템 명중률 9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변명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정밀도가 낮은 다연장 로켓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더 많은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려면 서방 시스템은 12발이 필요하지만 천무는 단 한 발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표 위의 숫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폭발이 없었습니다. 대신 깨달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다가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동료가 된 느낌이었죠. 폴란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다 현장이 더 빠르게 답했습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던 결론이 사격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험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참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전력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무게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우수성 확인됨. 즉시 본격 운용 권고. 이 한 줄이 폴란드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폴란드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더군.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관심과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한 발,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완벽한 명중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기술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대표단과 한국 개발진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는 이렇게 뛰어날까?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중한 표정의 분이었습니다. 폴란드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그 개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밀성은 인도주의의 시작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기와 인도주의라니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였죠.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대답이 제 안에서 오랫동안 궁금증으로 남아있던 퍼즐을 맞춰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개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기기보다 덜 다치는 법.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기를 파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발진은 달랐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한 발로 끝낼 수 있다면 10발을 쏠 이유가 없죠. 이어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끝낼수록 전체 피해가 줄어듭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쪽도 우리 민족이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게 있는 침묵이었죠. 저는 커피잔 밑에 조심스레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숫자가 아니라 이유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 개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무기를 가진 국가는 함부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제가 다시 묻자 한국 개발자는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탄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낭비는 죄악입니다. 죄악이라니요? 제가 되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약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정밀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태어난 무기. 같은 민족에게도 겨눌 수 있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만 했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상대로 쓸 수도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령님, 폴란드도 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 개발자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많은 침입을 받았죠. 제가 대답하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방어하는 사람의 마음을요.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밤은 깊어가는데 대화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무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국 개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단정하게 말했죠.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면 굳이 먼저 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배우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깊어지자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무엇입니까? 정확도입니다. 다른 건 개선할 수 있어도 정확도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리면 끝입니다. 전쟁엔 두 번째 기회가 없죠.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정확도는 생존. 강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개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천무가 뛰어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군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한국 개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기를 계속 만드시겠습니까? 네. 평화를 지키는 무기라면 계속 만들어야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수첩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이렇습니다. 천무는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도구다. 제 서명은 기술보다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려면 정확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죠.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하자 상관이 물었습니다. 중령, 결론에 확신이 있나? 네, 있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막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천무 시스템의 본격 도입이 결정됐고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나눈 그 밤의 대화는 제 시야를 바꿔놓았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철학이 담긴 무기가 진짜 강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주간은 평온했습니다. 폴란드 기지에서는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작전실에서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병이 빨간 표지가 붙은 파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멘 국경에서 대규모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황 업데이트. 현실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설명해 보세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국경을 대규모 공격 중입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연속 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중단. 지금부터 실사격 훈련 체계로 전환합니다. 전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중동 지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작전 지도 위 붉은 표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모두 교전 지점을 뜻하고 있었죠. 실시간 상황 보고 들어옵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중동 현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우디군 작전 개시. 천무 시스템 발사 준비. 저는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훈련하던 바로 그 무기가 지금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향해 천무가 발사됐고 스피커에서는 멀리 사막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명중 확인. 후티 미사일 기지 무력화. 이어 두 번째 표적 포착. 연속 발사 실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는 폴란드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대륙이 달라도 성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상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군이 위협을 막기 위해 후티의 핵심 미사일 기지와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천무는 연속 발사로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무력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경험한 성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정말 대단합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진짜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의 실전은 교범 한 줄보다 강력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보다 실전이 더 정직했죠. 저는 즉시 장교단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집합. 긴급 분석 회의 시작합니다. 회의실에는 진지한 표정의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황과 폭발 장면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연속 발사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첫 타격으로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고 두 번째로 연결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 이후에는 지원 시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훈련한 시나리오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전술까지 함께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범도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야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장교들이 동의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의견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효과적이면 유럽 평야에서는 더 효과적일 겁니다. 지형은 다르지만 핵심 전술은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동맹국이었습니다. 같은 무기, 같은 전술을 쓰는 진짜 파트너가 된 것이죠. 그때 음향 데이터실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막의 폭발음을 분석한 결과 표적 중심에서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제로입니다. 폴란드에서 본 결과와 동일합니다. 기술병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남은 프레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완벽한 명중이 기록되어 있었죠. 교범 작성을 시작합시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술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전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억제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중적인 분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의 타격 패턴을 하나씩 분해해 폴란드 상황에 맞게 전술을 변환했습니다. 연속 타격 간격 조정 필요합니다. 목표 우선순위도 유럽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지형별 발사각 계산 항목도 추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기술은 폴란드의 전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합쳐져 새로운 전술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교범이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폴란드군 천무 운용 교범 제2형이라고 적혀 있었고 실전 경험을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교범은 사우디 실전 운용 사례를 기반으로 폴란드 상황에 최적화된 전술을 담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련은 끝났고 이제 교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운용을 넘어 전략적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단계였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모니터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에는 사막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폭발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그 사막의 교훈을 배웠다.
보고서에 남긴 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가 진짜 강한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전시회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폴란드군이 걸어갈 길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이었죠. 그날 아침 특별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중동전장의 실제 영상이 암호화된 형태로 폴란드 지휘소에 전달된 것입니다. 최고 등급의 기밀 자료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고된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중령님, 파일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통신병이 외장 드라이브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즉시 분석실로 가져가세요. 저는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혼자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죠. 분석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밝은 화면이 켜지며 전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을 마주할 순간이었습니다. 재생 시작합니다. 기술병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황량한 사막이 펼쳐졌고 곳곳에 어둡고 단단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정보관이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천모 발사 준비 완료. 스피커에서는 사우디군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서 하얀 연기가 솟았습니다. 천모 로켓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죠. 첫 번째 로켓이 표적에 도달하자 강한 폭발이 일어났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교신음도 순간 끊겼습니다. 표적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로켓이 연속으로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연속 발사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 말하자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5분 간격입니다. 그리고 목표 선정이 체계적입니다. 주요 시설부터 차례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막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계산된 타격이었습니다. 첫 타격은 통신시설, 두 번째는 지휘부, 세 번째 이후에는 무기고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전술이 완벽합니다.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네, 교범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켓 연기가 거치고 잔불이 타오르는 사막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천무를 실전에 투입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와 주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줄의 보고였지만 완전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분석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비친 희미한 반사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폭발 장면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연속 타격 부분을 다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서는 더 많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켓이 얼마나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폭발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표적 중심에서 벗어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놓고 있었을 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서방 언론이 이 작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관이 뛰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형 정밀 타격 체계가 전장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방 기자단의 분석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혁신적 정밀 타격 능력, 중동 전장의 게임 체인저, 한국 방산 기술의 압도적 우위.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세상이 평가했고 우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조롱받던 한국 무기가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중령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금 본 영상을 토대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진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술적 분석부터 시작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연속 타격 간격은 5분. 적의 대응 시간을 고려한 최저값입니다. 목표 우선순위 역시 완벽합니다. 통신, 지휘, 무기고 순으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을 더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표적이 사라질 때마다 제 안의 의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우리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천문은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확신은 더 커졌습니다. 사실과 숫자가 스스로 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폴란드군의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요. 이 정도면 방어를 넘어 억지력 투사까지 가능합니다.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류에 적히지 않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었다. 숫자나 통계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이가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 말이다. 회의 마지막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전략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휘관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길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믿는다. 단순한 네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망설임이 끝났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오늘 한국은 방산의 교과서를 다시 썼습니다. 기존 상식과 편견을 뒤집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우디 실전 투입 결과 완벽한 성공. 폴란드군 천무 시스템 전력화 즉시 추진 권고. 향후 전략 동맹국과의 합동훈련 확대. 문장을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후 방산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혁신의 동반자가 되었다.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사무실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중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참모가 말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고 표지에는 나토 공식 문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무형 체계 유럽 공동조달 검토 요청. 각 회원국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만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천무 도입과 훈련 결과가 나토 본부에 공식 보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체계를 도입할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나토 전체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이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에스토니아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보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천무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직접 한국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같은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식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검토에 들어갔고 루마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나토 본부 복도에 걸린 공동훈련 일정표에는 새로운 나라 이름들이 추가되고 있었고 전부 천무 관련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륙을 넘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시작된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오세아니아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에스토니아 대표단의 서명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작은 나라의 국방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크기나 힘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맺어지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몇 주 뒤 폴란드 내부에서 공식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무 시스템 종합평가 보고서 신뢰의 무기.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폴란드는 진정한 방어력을 갖추었다. 그 한 문장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느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폴란드군의 천무 도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회견장에는 여러 나라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군의 천무 시스템 도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검증과 훈련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존경의 표식입니다. 회견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열어보니 태극기가 새겨진 작은 한국 국기 배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배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걸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름이 퍼졌다. 기준이 바뀌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다. 한국처럼. 이 말이 유럽 여러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의미였죠. 유럽 지도를 보면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느새 대륙 전체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밀함이 곧 신뢰였다. 한국이 추구하던 그 철학은 이제 유럽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인터넷에서 특별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에서의 첫 폭발, 폴란드 훈련장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환호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의심했던 순간부터 완전히 확신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마음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마음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 싸움이 아니라 지킴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했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천무는 단어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천무는 신뢰와 정밀함을 뜻하는 이름이 되었죠.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조롱하던 사람들 중 이제 웃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배우고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서명에는 한 문장이 더 붙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정의의 이름으로 쓰인다. 앞으로 제가 작성할 모든 보고서에 이 문장을 적기로 했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합류할 것이고 더 큰 평화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게 갠 폴란드 하늘 아래에서 폴란드의 의지와 한국의 기술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시작된 조롱은 이제 찬사가 되었고 의심은 신뢰로, 편견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진심 어린 기술과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처음 천무 시스템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도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철학의 혁명이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만들고 정밀함으로 신뢰를 쌓는 새로운 패러다임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기가 아닐 것입니다. 두 나라가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 협력의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벽고래였습니다.